네, 상호관세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맞아요. 뚜껑이 열렸고 뭐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보편관세, 기본관세 10% 부과, 네. 우리 한국산은 25%, 뭐 중국은 34%, 유럽은 20%, 일본은 24%. 이렇게 캄보디아 들어봤어요? 나왔어요. 캄보디아? 49%. 49%. 제일 많이 맞았어요. 야, 그러니까요. 뭐 잘못했나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헷갈리는 게 기본 관세가 10%, 네. 여기에 지금 상호 관세가 개별 국가적으로 다른 우리는 거죠. 25%. 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35%냐? 그건 아니고. 백악관이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그게 그럼 10 더하기 25야? 이제 이랬는데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닌데 약간의 이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거는 같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 좀 높다. 아, 세다. 뭐 이런 반응이긴 한데요. 네. 시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 지금 될 것 코스피 같고요. 코스닥 상황만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1.4%, 1.5%가량 하락, 코스닥은 0.69%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보면 일본, 니케이가 지금 3%대 하락하고 있어서 네. 우리는 이 정도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좀 깜짝 놀란 건 사실이죠. 오늘 개장할 네. 때는 그래도 뭐 2%대 맞습니다. 급락 네. 뭐 이런 식으로 속보가 네. 나왔는데 조금씩 지금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느낌인데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네. ELS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겠죠? 저는 많이는 안 들어봤습니다. 네. ELS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재무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상품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면 좀 생소하다, 잘 그렇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좀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엔 투자가 저희 그런 가려운 곳을 또 긁어내요. 좋죠, 좋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ELS의 모든 것, NH투자증권 고진수 부장, 이혜리 과장과 ELS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죠. 네, 우리 ELS는요 연계된 지수가 무너지면 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잘만 이용하면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또 쏠쏠한 맞아요. 네,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4월 8일 오전 10시 아침엔 투자 본방사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이면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날 같기도 한데. 아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또 인간 캘린더야. 선혜 씨. 뭐 여러 가지로 4월 8일 네. 뭐 그것도 확인하고 ELS의 모든 것도 알아보고 저희와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분 모셔보죠? 목요일이잖아요. 네. 저를 늘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하는 남자죠. 우리 박지훈 부장님 모셔보고요. 오늘 특별히 이 공매도 관련해서 또 전략 대응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규 연구원님 함께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장님 짧게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박앤세일의 기간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정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많고 또 내일이 또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국내에서, 불확실성이 과연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내부적인 갈등으로 증폭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되는 오늘과 내일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된 공매도의 어떤 재개로 인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운우리 새끼 영역들이 좀 또 분포되어 있는 이 공매도 타켓에 대한 영역들 때문에 제가 오늘 배철교 연구원을 좀 SOS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전체적인 관세 얘기와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얘기를 드릴 거 외에 또 공매도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도 오늘 배철교 연구원께서 좀 명확하게 또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받아서 우리 연구원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또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파생상품과 패시브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는 배철교라고 합니다. 오늘 주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음.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먼저 작성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음. 그래도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공매도의 좀 진정한 영향은 어떤 것일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해석해보는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혜 씨랑 네. 저보다는 네. 아마 부장님한테 질문이 더 많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던져질 거기 예상하건대. 때문에 네. 잘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네. 공매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가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뚜껑이 열린 상호관세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안할 수 같습니다. 없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채팅에 폭삭 늙으셨다. 음. 많이 물렸습니다. 얼굴이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이렇게 세상에. 정말 폭삭. 명확한 그 폭삭. 관찰력이 네. 있으십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확인되셨겠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막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죠. 그리고 생각보다 뭐 밑에 있던 종목들이 그래도 밑꼬리 달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느낌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뭐 면제 품목에 포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관세 이미 적용됐던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자동차, 뭐 구리 이런 것 의약품까지 껴 있다 보니까 쌈바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가 좀 선방하는 모습들인데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플레냐 디플레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디플레로 좀 결론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5월 4일 그다음에 5월 9일 또 일정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약간 역발상 전략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하면 이게 약간 정점에 다다른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고 네. 또 일부 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가 또 배제가 된 거를 봤을 네. 때는 이게 약간 티키타카와 줄다리기 싸움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장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아예 바로 말씀을 드려도 어, 될까요? 좋아요. 네. 바로 자료를 보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자료가 이거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어떤 자료를 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깜짝 놀라셨을 아. 겁니다. 뭐 왼쪽에 보이는 이 숫자들은 저는 이거 참 아리송하긴 한데 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된 건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절반 정도를 부여한 것 같거든요. 네. 뭐 한국도 한 25%.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베트남 46, 중국이 34, 대만이 32, 인도네시아 32, 일본도 한 24인데 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약간 3월 달에는 반도체 때문에 선방에서 좋은 결과는 나타냈으나 이제 2분기의 수출 데이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들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게 약간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장에 있는 해외에 있는 공장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그런 루트가 상당히 좀 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매크로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관세는 4월 5일 날 시작이 되고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부가 4월 9일 시작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이스 케이스도 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5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발표 이후에 반도체 이건 뭐 진행 중이니까 의약품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되어서 국내 입장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상대로 선방하는 흐름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진행해야 돼, 어떻게 전망이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본다면 네. 이겁니다. 2분기 중후반에 미국 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한데 지금 뭐 베센트도 얘기했지만 최고 정점에 대한 코멘트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내세울 만한 카드는 감세라는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인데 그 감세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를 미국이 이렇게 때려버리면 실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그걸 다 부메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품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감세 카드를 내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관세의 부메랑 역할 안 좋은 악영향은 국민들이 받을 거면 감세에 대한 그러면 득은 누가 볼 거냐? 부자들이 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약간 감세라는 카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조금 이제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디플레로 좀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도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고 심지어 10년물 국채금리도
4% 초반대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5월,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게 사실은 바닥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리서치 하우스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빠지는 부분들은 5,350으로 지금 바닥을 보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이후의 근거는 이렇게 만약에 감세라든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멀티플에 대한 정상화는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이거 개별적인 이슈긴 하지만 도지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어느 정도는 다시 테슬라로 뭐 복귀한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때문에 성장주들 빅테크들이 다시 레벨업되는 부분들 또 작년 초반까지 밸류에이션이 내려왔던 부분들 때문에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 같이 합쳐봤을 때 목표치는 원래 좀 내렸어요. 원래 한 6,500까지 우리는 봤었는데 6,200으로 좀 내렸다라는 점도 확인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도 좀 더 고조화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자유롭지는 않겠으나 중국 기술주가 오히려 판정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스탠스는 좀 일단 중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장님 지금 네. 시장 반응 보면 네. 코스닥은 지금 거의 0.3% 하락까지 보합권으로. 낙폭 줄이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니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 하락하고 지금 이 미니 나스닥 뭐 이런 것도 지금 3%대 하락 좀 좋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견조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시장 반응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우리 PBR 얘기를 하는 게 좀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0.81배까지 내려왔을 네. 정도로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저렴해졌다라는 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인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늘도 배철교 네. 연구원도 좀 모신 이유 약간 종목별의 냉온차가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좀 발견이 되고 있는 네. 모습들이고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밑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장중 저가가 18만 8,2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한 19만 3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이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에 대한 그거 중요할 것 그거 같아요. 좀 이따가 네. 한 2, 3분 뒤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죠. 앙케이트를 어떻게 뭐 종이로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거? 그냥 뭐 채팅창으로 채팅창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바 얘기 많이 나와서 부장님 네. 제약바이오 잠깐만 체크 가능할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흐름들 보면 일단 의약품이 면제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섹터의 분위기는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장대 양봉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6%등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4공장이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럼 어닝 모멘텀이 생기겠죠. 5공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투명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6공장에 대한 그 오픈도 지금 앞두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공장과 5공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제약바이오 흐름들 사실 한두 달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일부 의견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 초반대 왔으니까 제약바이오 봐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컸다라는 부분들이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작용을 관세 카드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지만 내부적으로 까보면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굉장히 좀 뜨겁게 잘 돌아가고 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2025년은 작년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애드업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증권사 레포트를 참고해 보셔도 일단 삼바는 거의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좀 밀고 계시는 하우스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 근거에는 어닝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단순하게 에로 모멘텀 그다음에 무슨 라이센스 아웃 그다음에 학회 모멘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숫자 논리로 실적 논리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당연히 탑픽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지금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가 한두 달 굉장히 좀 쉬었잖아요. 네. 셀트리온에 대한 모멘텀도 진펜트라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다시 또 수면 위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진펜트라 그럼 올해 과연 이제 숫자로 나온 거 맞지라는 것들. 회사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자사주를 필두로 한 주주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받칠 만한 근거인 이런 내부적인 진펜트라를 필두로 한 이런 자체 모멘텀들이 올해는 이제 좀 투명화되고 수면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뷰가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있잖아요. 하이브, 엔터 보시면 여전히 뭐 주가 최근에 재미없었지만 다시 또 의미 있는 양봉을 내세우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이제 레포트가 나왔지만 요거죠. 관세 이게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엔터를 다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브하고 YG 엔터 이거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근거는 이거죠. 올해 중국 이거 제가 좀 이따 중국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참 예민한 얘기예요. 내일 굉장히 이제 우리가 탄핵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선거일이죠. 이게 사실은 재밌는 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어디를 계속 순방하고 계셨죠? 중국 갔다가 일본 간다는 네. 얘기가 있고요. 중국을 굉장히 네. 지금 오랫동안 체류하셨습니다. 네.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중국에 대한 약간 친중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특히 여기 엔터를 좀 얘기하는 이유도 중국 공연 재개 시 수혜 강도가 제일 높을 것이 일단 엔터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플랫폼 사업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중국 공연 재개됐을 때 대규모 공연이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제가 볼 땐 전고점 탈환할 가능성이 있는 섹터가 하이브 YG 엔터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회사도 한번 좀 요즘에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것들 중에 한번 저 고객들 한번 조사해 보면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근데 길게 보면 이렇죠. 근데 짧게 보면 이래요. 짧게 보면 이게 바닥 느낌이 좀 느껴지는 흐름들이거든요. 카카오를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카카오가 AI가 있어요. AI 실패했고 AI의 후발주자입니다. 카카오가 무슨 AI 관련 종목이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카카오가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어요. 지금 오늘도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의 전략은 이거예요. 저는 AI 선두주자가 못 됐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해요. 뭔데? 저 카카오라는 플랫폼에다가 챗 GPT를 심어서 전 거기서 뭔가 매출을 일으킬 만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오픈 AI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저 걔네한테 돈 안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불할 건데? 네. 상품이 고객들이 뭐 매매를 하고 아니면 구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오픈 AI에게 지불할 것이고 네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카카오가 지난 그 몇 년간 자회사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보여요.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디어유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친중 기업의 하나의 예시로서 저는 카카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혜 씨 제가 진짜 네. 물어볼 게 많거든요. 자동차도 물어봐야 되고 지금 철강주도 물어봐야 되고. 네. 근데 지금 기침하고 계시니까 잠깐만 좀 쉬시고. 아유 박 부장님만 나오시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매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하시는 나오셨으니까. 연구원님. 연구원님 공매도, 관세, 뭐 금요일 날 저희가 사실 탄핵 선고도 잡혀 있는데 관련 리포트도 네. 최근에 이제 쓰셨으니까 가장 내용 지금 보시고. 뭐 네. 핵심은 월요일 날 시작된 공매도 재개인데 그날 시장은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한번 쭉 한번 흐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공매도가 저희가 좀 공매도 금지를 좀 오래 했습니다. 네. 이게 그 글로벌 IB가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시스템과 규제를 정비를 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금지 기간이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만큼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좀 이제 좀 새로 거래를 하고 좀 포지션을 조정을 하자 이런 좀 준비 동작이 좀 많았던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매도 재개에 대한 준비 동작을 이제 대차장고에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차장고가 일단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고요. 네네. 공매도를 하려면 국내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쌓이는 걸 보면은 이제 공매도를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이걸 참 많이 보고 우리가 이거 조심하자라는 예상을 게, 좀 하려고 했었죠. 네. 많이 어. 돌았죠 또. 네.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예상대로 된 것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네. 공매도 일단 대차장고 금액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는 이렇게 회복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 25년에 재개를 할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 직전부터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고 그 재개 그 잔고가 많이 쌓였던 이제 업종과 종목에는 밸류에이션 과열이 좀 심했던 네. 이제 뭐 2차 전지나 뭐 로보틱스, 뭐 조선 방산 이런 종목들이 좀 다소 포진해 있었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도 빨리 같이 쌓이면서 그쵸. 저희 우려를 조금 실현시키는 네.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매도 재개되면 여러분들 조금 흔들릴 거지만 그래도 외국인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기대감이 사실 높았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도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유입이 안 되는 건가요? 매력도가 좀 떨어지나? 네, 이게 저는 공매도에 대한 수급을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두 분류로 나누고 싶어요. 일단은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 이제 글로벌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자산 배분을 이제 뭐 미국 주식에 한 40%, 한국 주식에 한 3%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이제 헤지 펀드들 네. 두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자산 배분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상호 관세 이슈도 있고 정치적 불안성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좀 위험 자산으로 이제 좀 간주가 되는 한국 주식에서 좀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 이 상호 관세라는 이슈도 어떻게 보면 매크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대전제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추가적인 비중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최근 요 일주일 뭐 사이만 봐도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고요. 워낙에 큰 이슈가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라 하나씩만 봐도 너무 큰 이슈들이 다 섞여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얼마만큼이 이 영향이고 어느 정도는 이 영향인지를 맞아. 가늠할 네. 수가 없을 정도로 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뭐 공매도, 관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네. 다 섞여서 움직인다고 볼 때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매도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공매도 어쨌든 공매도가 제일 영향을 시장에 크게 주는 네. 부분은 사실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는 네, 이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종목에 대한 매도가 발생을 하고 낮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롱 포지션을 취해서 네. 밸류에이션의 그 키 맞추기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낙폭이 어쨌든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낙폭이 과한 종목들도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포함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키 맞추기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좀 유동성도 국내 증시에 좀 들어오고 네. 거래도 좀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안정화가 되는 추세를 저는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 자료 있으세요? 네, 그 지금 제가 스크린에 띄워놓은 네네. 자료를 네. 보시면은 이게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적어놓은 건데요. 이 점선을 보시면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고요. 이제 시장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좀 선들이 많기는 한데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이제 좀 변동성이 상승을 하지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 공매도 자체가 사실 좀 과열된 종목에 대한 좀 그 가격 그 주가 과열을 좀 가라앉히는 이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사전적인 이제 좀 이제 영향을 이 기능을 이제 좀 수행을 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동성도 비슷한가요? 옆에.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네. 이제 좀 개인들의 수급도 되게 좋아지고 네네. 그 이제 과열이 되는 주가를 막을 방법이 없기 네. 때문에 공매도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코스닥이 재개가 됐을 때 과거 사례에서는 적어도 변동성이 높고 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가 하락 낙폭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변동성이 이제 코스피만큼은 좀 많이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코스닥이 이제 과열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주가 지수
이제 수익률들을 이제 줄을 세워 보면 코스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이제 꼴찌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네네. 네. 그래요. 근데 공매도에서 가장 이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네.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한번 차트를 보면 아 진짜 얼굴 눈물이 막 눈물이 부장님 것 2차 같아요. 전지하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바이오 쪽도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 주가 음. 지금 거의 31, 2만 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굉장히 이제 다른 영역으로 또 우리가 또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2차 전지가 공매도의 타깃 1인데 뭐 보시면 뭐 자료에서 내가 적어왔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와 줄 거냐.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아마 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일단 네. 이게 안 넘어가나? 이 안 자료가 되네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확대하시려고 하시는 안 되네. 건가요? 일단은 유럽 판매 데이터와 리튬 가격 변화 응시인데 일단 이 차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시아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 리튬. 네, 리튬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라와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2차전지 주가하고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의 추이인데 일맥상통하죠. 예, 이게 리바운딩이 나와주려면 일단 이러한 원자재 가격에서의 판단도 좀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의 배터리의 점유율을 보니까 1등이 LG 엔솔이에요. 2등이 CATL이고 어쨌든 LG 엔솔이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거죠.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자, 공매도 됐어요. 직격탄 2차 전지의 반등은 가능한가? 네. 이건 이제 우리 하우스 뷰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뭐 정치적 변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주가 피크아웃이다. 즉 즉 네.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의 영향은 이제 거의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는 2차 전지의 반등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 그러면 왜 가능해? 왜냐하면 지금 2027년까지 이 유럽에서 이 그 소위 말해서 페널티를 안 물려면 굉장히 많이 팔아야 돼요.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LG 엔솔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은 별로 재미없겠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분기부터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년 대비 성장, YOY 성장이 된다라는 기점이거든요. 2월 달에 2분기에. 그래서 유럽 내 점유율 1위인 LG 엔솔을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CO2 규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빨리 페널티를 안 내기 위해서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래서 2027년 벌금 피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 장기차 관련돼서 판매를 늘려야 된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확판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관점에서 2차 전지는 4월 달에는 월봉상에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네. LG 화학도 혹시 같이 봐달라고 차트 이야기하시는 한번 분들이 볼까요? 계시는데. LG화학은 사실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LG화학은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보시면 안 되고 화학이라는 섹터 이때 케미칼에 대한 업황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반등을 해요. 롯데케미칼도 같이 반등을 하는데 저희는 투자 의견이 여전히 중립입니다. 이때 최근에 막 올라올 때 이제 롯데케미칼 반등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LG와 롯데케미칼은 아직 중립으로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스프레드에 대한 개선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원가 대비해서 제품가로 전이되는 게 지금 연결이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싸게 만들어도 비싸게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여전히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확인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더 디벤드 섹터는 LG화학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중립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인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배철교 연구원이 오셨지만 네. 저는 이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금액단에서는 대차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전날까지 대차에 대한 절대 금액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2차 전지도 많이 쌓았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반도체.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이런 어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매도 얘네들의 생각은 혹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뭐 사실 공매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잔고 금액 자체 절대적인 금액이 높은 이유는 사실 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예, 그에 상응해서 같이 좀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공매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은 또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다른 두 종목들보다 조금 더 타격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다 이제 더불어서 네. 그 전에 어떤 섹터가 좀 영향을 받을까 분석을 할 때 좀 그동안에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서 꼽아보자면 조선, 뭐 방산, 바이오도 아니면 얘기를 많이 뭐 했었고요. 바이오, 네. 로봇은 어떨까? 뭐 이런 섹터별 예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아, 네. 연초 이후부터 어쨌든 종목 장세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연초에 부각된 테마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로봇이랑 조선 네네. 방산, 뭐 그다음에 컨텐츠 네. 이런 종목도 되게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뭐 이 중에 사실 이익 전망이 좀 양호하지 않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매력이 있는 로봇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되돌림이 있었고요. 나머지 조선 방산이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되돌림에도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저희 반도체 얘기하실 때 앙케이트 얘기했는데 진짜 네. 오랜만에 아니, 들어보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앙케이트라는 단어를. 단어 자체를. 이게 이번 주에 저희 국내 증권사하고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렸는데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 진짜 궁금해요.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은 삼성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전 사시겠습니까? 하이닉스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반도체가 턴한다고 했을 때 삼전이나 하이닉스. 뭐 웬만한 리스크 다 소멸, 뭐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협상을 만약에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약간 리스크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아라는 것들.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들. 뭐 이런 분위기 갔을 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뭐 살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올려주세요. 선혜 씨는 뭐 살 거예요? 저요? 네. 돈을 세상에 딱 있어, 돈이 있어. 정도밖에 없어. 반반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네. 삼전이 있어요. 있어. 물타기? 그래서 물을 탈게요. 물을 아, 네네. 삼전으로 물타기? 저도 사실 삼전 쪽이긴 했거든요. 네. 삼전으로 갈게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가 시총이 한 150, 160조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시총이 한 300, 한 5, 60조 될 거예요. 그러면 한 200조 차이 나네요. 근데 올해 어닝이 누가 더 셀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어닝이? 하이닉스는 한 35조를 벌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한 30조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닝이 역전되는 2025년이거든요. 근데 시총은 200조 차이 나.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뭘 사셨어요?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 숫자 어닝에 대한 그래요? 자로 쟀을 때 하이닉스 사야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들으니까 그쵸. 근데 약간 베타가 더 세질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HBM의 빔을 이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손을 그렇죠. 잡으면서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오히려 엔비디아가 이제 퀄을 통과해주고 사주면 뭐 베타는 좀 셀 수 있겠으나 지금 작금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판정 승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조만간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고민이 많아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쓸 줄 알고 이미 2조 5천억 원치 HBM 물량을 만들어 놨죠. 8단. 이미. 2조 5천억 원치.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사갔으면 좋은데 안 가져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전화하죠. 미스터 왕, 내 좀 더 싸게 해줄게. 가져가. 아니 싫어. 아니 뭐 왜 안 가져가? 잠깐만. 부장님 그거 중국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왜 지금 하이닉스가 왜 하이닉스를 선호하고 왜 삼성전자가 이걸 안 쓰냐면 일단 속도가 10%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HBM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속도가 나냐면 당연히 발열 문제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걸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재고 처리를 이건 뭐 어떻게든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때 지금 아무도 안 사가는 이 기술력이 형격히 떨어지는 HBM 이 8단, 이 3, 8단 이거를 아마 손실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럼 레거시는 좋으냐? 원래 레거시의 원조는 3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DDR5에 대한 실력에 대한 검증도 지금 약간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 거예요. 나 그냥 이왕이면 나 레거시도 하니 거 쓸래라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올해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많죠. 네, 많이 있어서 어쨌든 뭐 응원하는 부분이, 저도 삼성전자 주주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뭐예요? 올려주셨는데 최첨단 야, 이거- 앙케이트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굉장히 예. 빠르시네. 쭉쭉 올라가네요. 네. 하이닉스가 이거 재밌네요. 높긴 그거. 높네요. 근데 댓글로는 아까 3전도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아예 안 산다는 분도 있으셨어요. 일단 이거를 저희가 투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니 레거시 좋아하신다면서 분위기도 괜찮고 뭐 사이클이 좀 일찍 온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돌면서 분위기 사실 괜찮았었고 네. GPU 녹아난다 뭐 이런 얘기 들리면서 사실 HBM 뭐 투자 이쪽도 뭐 고점 논란 있다가 분위기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네. 내부단에서는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에요. 어. 그러니까 3분기 때는 저희가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네. 얘기. 그건 이제 삼성전자 얘기인 거고. 약간 음.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올해 가을이 되면 이제 윈도우 10이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이제 새로운 PC에 대한 수요 구매는 아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업계 외사도 D램 가격은 3분기에 반등을 한대. 레가시도 반등을 한대. 뭐 DDR4는 아직 뭐 재미없지만 DDR5는 올라가고 낸드도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7만 원 후반대로 올렸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 28, 뭐 어떤 데는 지금 하이닉스 3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D램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반등을 예상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이슈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관세를 그렇게 올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면 수요자들이 그거를 막 대놓고 살 수 있을까? 미리 그러니까, 산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리 사는 건 관세 이슈 전이죠. 1분기에 그렇죠. 다 몰아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분기에 대한 매크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쇼크가 나올 수 있을 것 당장 같아요. 필요한 거 아니면 미루죠. 그렇죠. 당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D램 가격은, 산업계에서는 가격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수요가 받쳐지지 못하면 이거는 좀 재미없는 스토리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북밸류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싸다. 그러니까 모멘텀 단에서는 하이닉스만한 모멘텀은 없다. 여러분의 선택은 보신 바와 같이 52대 48. 박빙입니다. 그렇죠? 팽팽하다 진짜. 이거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거. 근데 종료된 네. 것 같고 종료시켜 주신 것 같고 그죠? 52% 아닌가? 이거 아직 종료는 안 그래요? 됐는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55%로 하이닉스 앞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장도 보여드리면, 이것도 제가 한 짧게 요약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러면 뭐 사야 돼?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라는 고민이 있죠. 저는 이거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적어 왔어요. 그냥 아침에 급하게. 명분 있는 스토리텔링만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 전략은 이제 안 통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에 공부할 때 스승님께서 네. 지금 이제 다른 증권사에 이제 큰 높은 자리에 임원이 되어 네. 있으신데, 저한테 한 1년간 저한테 혹독하게 스킨 그 루틴이 뭐냐면, 이분은 퇴근할 때 항상 저한테 핸드폰 문자로 종목 코드 번호 30개를 주고 퇴근하세요. 그럼 무슨 그럼 뜻이에요?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 코드 번호 코드를 있잖아요. 주고. 그러면 이 코드 번호가 처음에 뭐지? 전화했어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네. 몰라. 그 다음 날에도 또 30개를 줘요. 뭐예요? 그럼 한번 쳐봐야죠. 그치. 어. 쳐보니까 다음날 시세가 어떤 거는 급등하고 어떤 거는 빠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왜 주는 걸까? 자기는
FN 가이드나 매일 이렇게 배철규 연구원이 매일 이렇게 쓰는 레포트들 나오는 거 계속 읽으면서 네. 종목들이 괜찮은 것들 다 차트를 쳐보는 거야. 그래서 음. 내가 내 돈으로 지금 당장 사진 않더라도 가상의 매매를 오늘 내일 살 종목을 적어놓은 그게 거를 30개씩. 저한테 주신 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시세가 났는지를 확인해 봐봐. 어.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가상의 매매를 해보는 네. 거야. 주식 공부 연습은 이렇게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고 아까도 앵커님께서 네. ELS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몸무게가 한 90kg 된다고 했을 때 네. 원래는 80인데 90kg 된다고 했을 그렇게 때 보이십니다. 너 네. 한 2, 3년 안에 50kg만 안 빠지면 내가 너 뭐 달란트를 선물을 줄게. 이런 게 ELS잖아요. 그래 일정 기준. 일정 기- 네. 생각해보다 아이씨 내가 지금 90kg인데 내가 여기서 45kg까지 빠지면 내가 무슨 아프리카 난민도 아니고 어? 아 충분하네. 이런 게 ELS. 네네네. 자, 어쨌든 이게 이 처음에 이 종목 공부를 하거나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좀 심플하게 가십시오. 내가 돈이 없더라도 안 사면 그만이고 가상의 매매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명분 있는 스토리텔링 요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카카오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문정권 때 가장 혹독하게 왜 네가 골목의 상권을 네가 다 잠식해? 너 독점 규제해야 되겠네. 굉장히 힘들었던 카카오 어느 정도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닝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호텔신라 아무도 안 보죠. 아무도 안 봐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봅니다. 심지어 뭐 호텔신라는 시총도 뭐 1조 5천억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닝 보면 컨센을 보면 올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점 아무도 안 보지만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 테슬라 팔란티어 결국에는 미국 시장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이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제 기업의 모든 레시피를 다 드릴게요. 자, 어떻게 조합하면 제 매출을 2배 올리겠어요? 팔란티어한테 갖다 줬더니 이렇게 경영하세요라고 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시킨 대로 해봤더니 내 기업의 매출이 2배 오르고 영업이익이 30% 개선이 됐어. 그래서 팔란티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대한 요 마피아들, 요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마피아들, 요 한번 잘 보시면 될 거고 이번에 절호의 찬스를 잘 찾아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효성중공업, 전력 테마 이거 될까 안 될까? 여전히 어닝 모멘텀은 최근에 IR 했는데 여전히 실적 점핑 좋아요. 그래서 전력 테마 우리 회사는 NH는 효성중공업에다가 LS 일렉트릭을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LG전자 오늘도 많이 빠졌어. 출발했죠. 여전히 2025년 어닝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현대차 이거는 좀 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5월, 6월에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잖아요. 네. 우버 아시죠? 우버. 네. 우버의 장점이 뭡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겠다. 우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택시가 오면은 우버가 테슬라 다 산대요. 자기네가 사서 그 택시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현대차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미국에서 매출 데이터 이번 주 보셨죠? 아주 잘해요. 하이브리드 너무 잘 팔어. 근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면 우버가 대표적인 걔네들이 현대차 안 쓰고 테슬라 거 다 산다고 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지금 비상등입니다. 어떤 애플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플 올해 폼팩터 변화 하나도 없어요. 애플이 주가가 안 가는 이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쉴이 개발 안 한대. 레벨업 안 한대. 얘네들의 애플 생각은요. 폼팩터를 내년에 바꾸기 위해서 지금 거의 R&D 연구소처럼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애플이 이제 온디바이스 A로 바뀝니다. 엄청나게 배터리 수요가 소진이 엄청 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다 바꿀 거예요. 소위 실리콘 베이스의 퓨어 배터리를 다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음극재 실리콘 관련된 회사들도 한번 여러 번 바이더 딥할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뭐 블랙 PDL 다 디스플레이 다 바꾼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애플에 대한 신작은 폼팩터 변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내년에 보시면 될 거예요. 애플 밸류체인 국내에도 많죠. 그런 것들 보시면 올해 한 3분기서부터
주가 주식들 줍줍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닥 쉽지 않죠. 코스피로 가야 돼. 지금 배철규 연구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코스닥이 승산이 있습니까? 코스피가 승산이 아, 있습니까? 코스닥 대 코스피. 어려워.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이게 저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바닥을 오래 짚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도 차원에서도 봤을 때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에 원래는 공매도가 제한이 돼서 거래가 좀 제한이 많이 됐던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코스닥이 조금 더 공매도 재개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거는 이제 그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좀 대전제 앞에서는 좀 상황이 너무 많죠. 사소한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네. 이 장표에서 제가 이 첫 번째 단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4개월, 5개월 동안 탐방간 회사들 이렇게 애널들 이렇게 계속 좀 친하신 분들께 들어보면 코스닥 기업들은요 회사가 주가 부양 의지가 있어야 돼요. 좀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주가 빠진 거 굉장히 많죠. 조심스럽게 증여하시는 회사들 많습니다. 이 회사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증여가 어느 정도 있고 나서 여기 좀 장표에 써 있죠. 증여가 일어나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평균 5개월 뒤부터 주가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래서 실적 개선이 스토리가 확인이 돼서 탐방을 갔는데 회사는 주가 부양 의지가 없어. 그 회사 주가 안 갑니다. 진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금융 후진국스러운 저는 코멘트이긴 한데요. 이 회사가 코스닥은 특히 주가 부양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근데 증여라는 이슈 때문에 어느 회사 대표이사가 증여도 하기 전에 주가 레벨업에 대한 니즈가 크시겠습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진핑이 과연 한국에 오는가? 중요합니다. 이제 관세가 오늘 카드가 세게 하나 트럼프가 내렸기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제 한국을 어떤 채널로 중국은 이용할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10월 먼 10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이제는 이제 미국과 이제 오늘 미국한테 삐진 나라 굉장히 많을걸요. 뭐 미국한테 삐진 나라 다 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이 우방국사에 이제 균열이 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과연 이주영 회장 왜 중국 갔을까? 샤오미 지금 불나면서 테슬라 반등했는데 어쨌든 비아디 전기차 기업 방문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문호를 전격 개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있어서 자 어쨌든 중국 상품에 대한 글로벌 판매 이제 관세 때문에 어느 지역을 루트로 이용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올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장님 저 한 장의 자료로도 사실 30분 넘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좀 빨리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잠깐 저희 광고만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지금? 타임.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희 네. 뒤에 있는 대본은 그냥 버릴게요. 다음에 그래요. 쓰는 걸로 하고. 네네네. 네, 이거 오늘은 알겠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네. 그래도 할 건 하고 가야죠. 음. 예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ELS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는 들어봤는데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구조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ELS의 투자, ELS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고진수 부장, 이혜리 과장과 함께 모든 것 알려드릴 예정인데 4월 8일 10시입니다. 10시에 네, 본방사수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ELS는 연계된 지수가 무너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이지만 또 잘 이용하면은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또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화요일 본방 사수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이것만큼은 팁을 좀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공매도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많이 올랐다 뭐 내려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적도 안 볼 수 없고 이런 것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공매도 자체만 떼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 이게 외국계 펀드들이 이제 롱숏 전략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공매도를 하는 만큼 이제 롱 포지션을 잡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지만 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알게 모르게 좀 이게 롱 포지션을 숨겨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좀 시장에 대해 좀 이렇게 녹아들고 이제 좀 영향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는 이제 좀 실적 모멘텀들이 양호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섹터로 좀 보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섹터 네네. 관련해서는 네네. 언급을 잘 안 네, 하시나요? 언급을- 그러면 네, 끝나고 잘하고 저한테만 따로. 저한테도. 아 네. 그래요? 같이 들을 거예요? 같이 부장님 듣고 싶네요. 예. 개인적으로 저희가 오늘 뭐 소화를 다 못하긴 했는데 네. 가장 또 걱정하고 또 뭐 어쩌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어떻게 돼요 내일? 내일 오전 11시 예. 아 어떻게 되냐고요? 그걸 맞게 방송 끝나고 제가 아, 예. 네, 방송 끝나고 알고 있어요? 저요? 뭐 이제 하나 거는 거지 뭐. 와. 주식도 뭐 알아서 우리가 합니까? 예, 뭐 하나 거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전 뭐 비나이다 하는 게 있지만 일단 좀 결론이 나게 되면 정말 작년 연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음.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항상 탄핵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우리가 이 논란을 잠재웠던 것은 결국 헌재였다.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권에 대한 뭐 교체든 다시 기존 정권의 안정세든 뭐 그런 이슈 그런 논리가 적용이 됐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부적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살리기 위한 카드들이 따발총처럼 나왔는데 이번은 좀 이슈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더 점증되는 거 아니니? 라는 것들. 갈등이.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이게 수면 위로 그냥 빨리빨리 이제 매듭이 져서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옆 선진국과 주변 경쟁국처럼 이 미래 산업을 위한 다시 행보를 가야 되는 속도를 우리 좀 출발이 늦었으니까 네. 빨리 가도 지금 본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내부적인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더 연기되는 거 아니니라는 것들. 주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집회며 내부적인 국민들이 똘똘 뭉치기는커녕 더 잡고 뜯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니라는 것들. 그것 네. 때문에 오히려 정책에 대한 발현, 내수 진작 카드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 어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의 소멸이 아니라 좀 더 지연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저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만 좀 스무스하게 좀 가라앉게 된다라면 PBR 0.77배까지 갔었던 최근에 한국 시장이 있었긴 하지만 스팟으로 잠깐 터치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0.8배의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봤을 때 지금 박앤세일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뭐 볼 수는 있겠으나 섣불리 또 주식을 또 뭐 현금 뭐 보유했던 그 자금을 또 당당하게 이건 바닥이야. 지금 사야 돼라는 논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런 좀 외생 변수들이 좀 깔려 있다는 게 좀 답답한 상황은 맞습니다. 사실. 내일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죠. 그거 공개해도 돼요? 내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예. 고민 안 하고 나오시겠죠. 약속을 좀 드려요. 내일 그 아. 뭐 그런 이슈도 있지만 약간 전체적인 섹터에 그렇죠. 대한 맞아. 좋아요. 총정리하는 네. 시간을 한번 내일 가져보고 저희 댓글 소통도 좀 많이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우리 쿨준 부장님 또 나오십니다. 내일 사실 뭐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워낙 이슈가 많기 때문에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갖고 오늘 사연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 또 투자 아이디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철규 연구원님 우리 공매도 살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라도
네. 네, 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 다들 좀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좀 힘든 기간이 좀 지나고 불확실성들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좀 이렇게 저에게 좀 이렇게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같이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내일도 뵐 거고요. 박지훈 부장님, 배철규 연구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400분이 넘게 지금 투표를 해주셨는데 역전했네요. 삼전이 삼성전자. 이겼어요. 네, 3전이 이겼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47%, 삼전이 53%.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초반엔 나눠보도록 하이닉스가 하겠습니다. 좀 높았으니까 네. 오, 박빙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네.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자, 코스피 1.25% 하락, 코스닥은 0.49% 하락인데 오늘 단연 반도체는 약한데 바이오가 강합니다. 네. 바이오 강한 종목들 많고요. 여기에다가 방산 강하고 조선도 좀 강하고요. 엔터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엔터도 일부 종목 지금 강하고 뭐 통신, 방어주라고 꼽히는 이런 부분도 좀 강한 부분들 있어서 오늘 시장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견조한가 어떻게 흐름 흘러갈지도 지켜보면서 네, 오후장까지 한번 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희 쿨준 부장님과 다시 아침 10시, 오전 10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